엄마랑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건 너무 뻔하죠. 왜 그럴까? 엄마 화를 많이 내고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화를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덜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정이 빠져 있거든요. 왜 지도하면서 왜 화가 나나요? 얘가 못할까 봐. 그 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그 갈등을 맞게 되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저희 육아메이트 오영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공부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공부정서가 뭔가요? 그 공부정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공부정서라는 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겠죠. 아, 네. 공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부를 떠올렸을 때 실제로 공부를 할 때 감정이 희노애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다양한 연구자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학업 성취랑도 이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게 아닌가. 그럼 부모님들이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공부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하시겠지만 실상은 막 애가 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애를 붙잡아가지고 하려다 보니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게 아마 매일일 거예요. 뭐 매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날들이 쌓이면 결국 그 공부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서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부의 순간마다 부모님에게 비난을 받거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 공부 정서가 안 좋아지는데 하지만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아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공부 정서가 좀 나빠졌더라도 이게 마치 바다에 지저분한 오염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조금 들어오면 정화가 그때는 정화가 되죠. 되고 이제 좀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 공부의 정서라는 바다에서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작용이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피드백을 부모님이 해주시면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공부에 대한 정서를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희노애락에서 100%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고 내가 잘해보고 싶고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이 좀 주류를 이루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되냐. 근데 항상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일단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바다가 항상 이렇게 깨끗할 수만도 없고 파도가 잔잔할 수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긍정적인 감정을 아이들이 느끼게끔 하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밧줄을 부여잡고 파도가 지나가도록 기다렸다가 잔잔해지면 다시 시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배우는 게 즐겁다는 거를 안내해줘야 한다는 나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쨌든 공부 정서를 나는 잘 지켜나갈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 정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신호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긍정 신호를 파악해야 됩니다. 위험 신호는 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다가 화나는 순간 있으시잖아요. 그때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언제 화가 나죠? 하기 싫다고 할 때. 또 안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막 몸을 베베 꼴면서 의자에서 막 내려오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뭘까요가 아니라 내가 화나는 순간이 그때 보이는 아이의 행동이 위험 신호거든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네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이가 하겠다고는 하는데 앉아가지고 한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어. 그리고 자꾸 지우개가루를 뭉치고 있어. 이런 거 계속 물을 먹으러 들락날락 한다든지. 생각 중이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과목을 다 좋아하고 모든 배움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정말
소수의 아이들을 직접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신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나타나는데 그 위험 신호를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위험 신호를 네. 더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나의 양육자인 부모님의 감정이 더해지면서 파도를 맞는 거죠. 이 바다가 네. 이제 지금 막 폭풍으로 가고 있는 네, 거예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미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먼저 지금 당장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항상 관찰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의 위험 신호가 뭐가 있는지를 어떨 때 특히 위험 신호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첫 번째 어떨 필요할 거예요. 때. 그 공부 정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님들 만나고 하면은 네. 이렇게 적어내시거든요. 문제집을 구기고 찢어서 던지고 울고 굉장히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알죠.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과목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만이 위험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불편하다.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위험 신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좀 전환시켜주는 방법을. 그런데 아까 위험 신호를 관찰하라고 하셨을 때 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수학을 할 땐 안 이러는데 영어를 할 때 그런다는 걸 관찰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위험 신호를 대부분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예를 들어 의자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우는지 이런 신호들을 관찰하라는 건지 궁금해요. 신호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네.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신호는 약한 신호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신호들도 좀 관찰을 해서 발견해낼 필요가 있는 거고 중요한 네. 거는 어떨 때 더 많이 네. 이 아이가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가. 네. 그러면 그거는 아이가 더 어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과목을. 네. 그러면 그런 거일수록 우리가 좀 더 아이를 자꾸 사지로 내몰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이나 어려워하는 것일수록 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네.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한다든지 네. 이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어려운 것도 네가 극복해야 돼 하는 게 네. 아니라 부모님도 이 아이를 어떻게 즐겁게 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권리도 있는 거죠. 어려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좀 부모님이 연구하고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맡겨두지 않고 내가 이걸 보면서 자꾸 화를 내고 있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 공부 정서 잘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서 좀 이 아이가 공부로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 바람만큼이라도 당연히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더하기 빼기까지는 잘했는데 곱셈부터 너무 어려워한다. 그때마다 이 위험 신호들이 막 나타나요. 원래는 한 페이지 해야 되는데 반 페이지씩 해볼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랑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면서 풀어볼까? 뭐 이런 여러 방법들을 아이에게 맞는 걸 좀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는 거는 엄마의 스킬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준비를 했어요. 막 보드게임을 준비했어. 재밌게 하려고. 근데 앉지도 않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이 아이가 여기서 거부감이 큰 거니까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네. 이 수학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 문제집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네. 어쨌든 아이가 그 위험 신호를 보이는 걸 부모님이 파악하는 게 먼저고 파악을 했을 때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네. 어려워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아, 그럼 화내는 대신 이제부터는 내 머릿속 관찰 일지에 이런 때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좀 이 부분은 힘들어하는구나 좀 이렇게 파악하는 그 기회로 삼아도 좋겠네요. 그렇죠. 파악하고 좀 아이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같아. 아이의 입장을 지금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너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안쓰럽거든요. 진짜 제가 영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우통을 벗어요. 막 으악 막 이러면서 너무 그 분노를 으악 울면서 어려워. 하는데 한 페이지만 하면 돼. 엄마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마는? 제발 멈추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신호 보일 때는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최소한의 양이라고 부모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한 페이지밖에 안 해요. 많이 줄인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지 아이는 계속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위험하다.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보내는 긍정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긍정 신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르지만 않으면 돼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뿌듯하게 느낄 때 있잖아요. 아이가 좀 좋아하는 거 뭐 있나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희 6살 아이는 점선 따라 쓰는 거 정도는 내가 굉장히 잘하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선 따라 쓰는 게 나오면 엄마 보지 마. 저쪽 가 있어. 엄마 눈 감고 저기 가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착 하고서는 이러면서 딱 이걸 내미는 이런 거 좋아해요. 지금 긍정 신호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긍정 신호를 보일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비밀로 한다. 갑자기 원래 2페이지만 풀던 아이들이 우리가 성취감을 주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보면은 갑자기 4페이지 풀고서 쓱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엄마 나 4페이지 오늘 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근히 이렇게 하고서 엄마가 막 깜짝 놀라는 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지금 하는 거 이렇게 쓱 보여줄 때 표정이 어때요? 표정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입술이 시룩시룩해. 그렇죠. 그런 거. 그런 표현들, 긍정 신호를 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면은 위험 신호는 그래도 파악이 돼요. 문제는 파악은 되는데 화를 조절을 못하는 게 문제고 긍정 신호는 뭐가 있냐면 몰라요.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나 공부 정서가 그렇게 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긍정 신호를 많이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잘 따라와줘 내가 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뿌듯함을 느낄 때 그런 거를 계속 또 독려해주면서 왜냐면 장기적이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야 우리 학습 계획에 있어서 이 아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준은 높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밑에 있는 거를 애가 잘하고 뿌듯해할 때는 그게 이렇게 막 크게 긍정 신호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아까 제가 과목을 어떤 걸 더 힘들어하느냐고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런 과목일수록 부모님은 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 수준을 확 낮추셔야 됩니다. 낮춰서 그 안에서 아이가 긍정 신호를 보일 때 부모님이 그걸 칭찬으로서 강화를 시켜주면서 이 아이가 그럼 어때요? 점선을 그릴 때 정서가 어때요? 즐겁고 기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쓰면서 1 더하기 1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자꾸 이거를 긍정의 물을 퍼주면서 서서히 바꿔나가야지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위험 신호를 보이면은 거기서 이렇게 멈추고 분위기를 전환하든 아니면 방법을 전환하든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엄마랑 하는 공부에서는 만약에 한 페이지를 풀기로 했지만 아이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잠깐 멈추고 이런 게 가능한데 학교 숙제라든지 학원 숙제라든지 당면에서 내일까지 반드시 여기까지 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좀 멈추는 게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주어진 양을 좀 꼭 채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내일 당장 숙제를 해 가야 되고 큰 틀에서 보자면 숙제를 못 해가도 그거는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좀 신경 쓰는 엄마로서 그거를 채워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 그 날에 숙제를 할 때는 아이랑 양을 조금 줄인다든지 좀 도움을 주면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좀 안아주거나 아니면 격려를 하면서 또는 숙제 끝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훈육이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과제를 어쨌든 좀 평소보다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또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커가면서 특히 뭐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더더욱 그렇지만 학습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허덕허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양 자체를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배워온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양을 좀 채우는 게 좋을지 갈등이 많이 될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말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양을 늘려도 재밌죠. 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게임하라 그러면 어때요? 좋죠. 근데 양을 늘리는데 힘들어한다? 이거는 공부 자체는 싫어하지 않는데 이 말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을 늘렸을 때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거는 위험 신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니까 양을 줄이면서 당연히 이거는 멈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을 늘렸을 때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수업을 잘 하는데 유난히 좀 엄마랑 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은 엄마랑 학습에 좀 어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엄마랑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외부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 이런 아이들인 건지 그런 성향인지 궁금하거든요. 엄마랑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건 너무 뻔하죠. 왜 그럴까? 엄마 화를 많이 내고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화를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덜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정이 빠져 있거든요. 왜 지도하면서 왜 화가 나나요? 얘가 못할까 봐. 그 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그 갈등을 맞게 되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니까 부모님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공부 정서를 망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네, 공부 정서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학원이냐 부모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 아이에게 열등감을 주느냐 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열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학원을 보냈는데 그곳이 굉장히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거나 네. 아이가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너무 네. 과도한 선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이 아이에게 맞게끔 이 아이가 성취감을 주는 그런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낀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속 아이에게 성과를 바라거나 성취 압력을 주거나 부담을 준다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느냐 적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공부 정서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열등감이 주범이라고 하셨는데 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일단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예, 내가 잘 할 거라는 생각이 없고 비교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네. 예, 뭔가 내가 꼭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예, 새로운 것을 시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 것 같아요. 우울한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이 시기 의 아이들의 발달 과업이 뭐냐면 근면성이에요. 네. 근면성과 반대되는 게 열등감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해내서 성취해내는 경험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네.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반대로 열등감을 느낀다면 내 존재 자체가 좀 소중하지 않고 네.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네. 감정을 다 복합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네. 예. 오늘 이 공부 정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특히나 이 위험 신호하고 긍정 신호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실천하는 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연구소 시즌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 오늘 보신 에피소드 아니더라도 평소에 갖고 있는 육아 고민들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